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최근 페이스북 등 SNS에 한글 발음이 같다며 일제강점기 마지막 조선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가 현 일본 총리 아베 신조의 할아버지이고,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망한 뒤 한국을 떠날 때 20년 뒤에 돌아오겠다고 했다는 포스팅이나 합성사진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한문은 다르지만 읽었을 때 아베라는 발음만 같을 뿐입니다. 집안도 완전히 물론 다릅니다. 아베 노부유키 전 총독은 아베 신조 현 일본 총리의 할아버지가 아니고, 마지막 총독으로 한국을 떠나면서 20년 뒤에 돌아오겠다는 말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조선인들에게 황국 신민 교육을 철저히 시켜놔서 조선인들이 자신의 영혼을 되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극우 세력이 한국의 이 포스팅을 인용해서 한국인들은 가계도까지 조작해 일본을 공격한다며 되치기를 하고, 여러 수단을 이용해서 한국은 날조 국가라는 걸 세계 만방에 떠들고 있답니다. 물론 인터넷 같은 게 기반이 되겠죠. 팩트에 기반해야 이런 역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에 기초해서만도 일본을 꾸짖고 일본 식민 통치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순수하고도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극일 운동에 이렇게 팩트가 틀린 게 끼어들어 극일 운동이 도매금으로 매도당한다면 결국은 시민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순수한 극일 운동이 훼손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에 입각해서 정곡을 송곳처럼 찌르는 게 극일 캠페인, 극일 운동의 바른 길이 아닌가 합니다. 8월 16일 이강윤의 오늘, 잠시 후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엔 특별히 정승일의 경제학 코너를 하루 더 편성했습니다. 정승일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름이 막바지로 가는 것 같긴 한데 더위의 맹위는 실 줄 모르고, 어제 8.15 집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아마 박근혜 국정농단 규탄 촛불 집회 이후로 그렇게 많이 모였던 건 처음 같고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촉발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으로 촉발이 됐지만 결국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역사 전쟁의 성격으로 지금 치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 전쟁이. 그 뿌리에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내부에서 학문의 다양성 자체는 좋은 일이고, 획일, 전체주의, 이것이 더 폐해가 크긴 하지만, 왜 안병직 교수가 한때는 한국 경제사를 참 독특한 시각으로 주체적으로 잘 보아왔고, 그때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에게는 안병직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상당히 뭐가 있었고, 저도 그분 책을 몇 권 산 기억이 나는데, 흔히 말하기로는 안병직 교수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좀 변했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지금 이영훈 교수도 내내 안병직 교수의 제자 또는 그 사단으로 분류가 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 뭐 반일 종족주의니 이런 책도 내는 거고 뉴라이트도 만들어서 정치권에 뭘 이론적인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 관계를 좀 짚어주시면. 뭐 저는 그게 옛날 얘기 뭐 30년 전, 40년 전 얘기고 예, 우리에게 오늘날의 우리한테는 별 관계도 없고 뭐 가령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20대, 30대들한테는 애들이란다 이게 시청자들한테 이제 무관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네. 아닌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그 제조업을 공격을 하니까 그게 소재 부품 장비거든요. 일본에서 수입해온. 그렇죠. 그쪽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국산화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투입을 하려고 했더니 나경원을 비롯한 그 이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음흠. 깎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이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왜 국산화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되지도 않을 거고 너무나 기술력 격차가 심해서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된다더라도 그게 왜 해야 되느냐, 자유무역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뭐랑 연결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일본에게 뭔가 무역 적자가 계속 나는 그런 경제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중국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난 10년간. 그래서 거기서 중국과의 무역에서 굉장히 많은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데 하지만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매년 뭐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정도의 굉장히 큰 무역 적자를 내고 있으니까 네. 중국에서 번 돈을 일본에게 뺏기는 경제다. 이게 일종의 가마우지 경제다. 가마우지라는 그 새가 예. 목에다가 이제 뭘 걸고서 이제 물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으면은 예. 이걸 어부가 이제 가마우지 목을 딱 해가지고 물고기를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다 잠시 보관하고 네. 있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가마우지고 빼가는 건 일본이라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인 거예요. 예. 만약에 여기에 성공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 목에 걸린 줄을 푸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유로운 가마우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로 얘기를 하면은 자립 경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잡은 그러니까 가마우지가 목 풀린 가마우지가 잡은 물고기는 다 가마우지 그쵸. 것이 되는 거죠. 우리 거죠, 다. 우리 거. 그러니까 정말 자립 경제이고 우리나라가 지난 뭐 이 경제 개발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50년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항상 일본으로부터 뭔가 기술을 도입하는 핵심 부품들을 도입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죠? 예. 근데 이제는 독립하자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거에 성공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명실상부한 기술 자립 국가가 되는 거고 그 얘기는 동시에 일본의 그 기술과 맞먹는 정도의 기술력을 갖춘 선진 공업국이 되는 거예요. 예.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두렵죠. 근데 중요한 게 이런 건데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것처럼 자립적 자본주의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나왔던 그 안병직이라든가 이영훈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립이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는 자유무역, 자유시장, 시장 원칙을 지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하는 그 여러 가지 정책은 따라서 일종의 엉뚱한 짓이라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괜한 데다가 그렇죠. 헛돈을 쓰고 있다. 네. 이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이건 그러니까 이 안병직 선생이라든가 이영훈 선생만의 주장이 아니고 예. 이거는 일반적인 주류 경제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한 거예요. 예. 뭐냐면은 이런 물론 전제를 깔고 있죠. 만약에 이번에 일본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다면은 그럼 우리가 뭐하러 그럼 기술 자립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안병직이라든가 이 학문들은 더 나가서 일본이 공격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 방어하지 말고 그냥 일본이 원하는 거 들어줘라. 거의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본에서 사다 쓸 수 있도록 그렇죠.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 금수 이런 거 거기까지 안 가도록 네. 일본이 요구하는 거 들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반일 종족주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 대법원 판결 있죠. 지금 예, 강제징용에 대해서 그게 개인 배상 뭐 여러 가지 인권 원칙에 아직 살아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거 전부 다 판사들이 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역사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야, 그래도 라고 일국의 얘기하고 있어요. 대법관들이 내린 건데 네. 그걸 이렇게 그 사람들 법률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이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내린
일종의 무식한 결정이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아, 그렇게 격렬한 단어를 예, 쓰고 예, 있습니까? 거의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무식한 역사를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학술서라기보다는 프로파간다에 가깝고 시론이나 무슨 현실에 강력히 참여하는 거네요. 이 책의 서문에는요, 예. 어느 얘기까지 나오냐면 서문에 이영훈 선생이 뭐라고 썼냐면은 대한민국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 위증과 거짓말로 가득 찬 나라다. 일본에 500배가 넘는 거짓라고 하면서 첫 번 나오는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도 다 거짓말에 기초한 거였다라는 거고 세월호 사건도 다 거짓말에 기초한 프로파간다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학문적인 책이 아니고요, 굉장히 네. 정치적인 책입니다. 그렇네요. 네. 아무튼 제 얘기는 다시 돌아가자면, 경제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이분들은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성장한 나라다. 근데 그 무역은 뭐냐? 보호무역이 아니라 자유무역이었다는 거고요. 이 자유무역의 뒤에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로운 시장 경제의 원칙과 제도를 누가 만들어줬느냐? 해방 이후에는 이승만 정부가 만들어준 거고, 해방 이전에는 일본의 식민지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은혜로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일본의 이 근대화를 우리는 찬밀해야 되고 이승만 정부를 찬미해야 된다라고 그러는 게 이분의 결론들인 건데, 이게 이제 오늘날로 얘기를 하자면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여러 가지 강제징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 가지고 일본이 공격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단 일본에게 우리가 항복하는 게 맞는 거고, 설령 이 사안이 없다 하더라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술을 자립하거나 소재 부품 장비 같은 것들을 정부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업들을 도와줘 가지고 네. 이 여러 가지 독립적인 식으로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필요 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요, 이 두 번째 얘기, 정부가 굳이 이 기업들을 도와줘 가지고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소재라든가 부품 같은 것들을 자립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이분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이른바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이라고 하죠. 교과서에 나오는 경제학자들. 예. 이분들이 거의 다 똑같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국제 분업 체계를 활용해서 그거 잘 만드는 사람한테 사다가 쓰면 되는 거다. 그게 이제 이른바 리카르도의 그 비교위론이라고 비교 하는 위론.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노동력이 더 많기 때문에 기술력은 부족하고, 일본은 기술이 높고 노동력은 부족하니까 그럼 일본과 우리는 무역을 할 때 우리는 뭔가 싸지만은 뭔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산업으로 나가고, 일본은 예. 기술력이 많은 걸로 가고.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하고 있고 일본은 반도체 소재품을 하니까 이거를 자유무역하면 그러면 오케이. 예. 우리가 뭐하러 굳이 돈 들여가지고 애써가지고 이 반도체 소재 장비 이런 것들을 국산하느냐, 그거 다 뻘짓이다 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분들만의 독특한 얘기가 아니라 이른바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의 일반적인 얘기라는 거고요. 대부분이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그동안 비판해온 사람들이 사실은 저랑 같이 책을 쓰신 장하준거 선생님 같은 분들인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정부가 나서게 하고, 대기업들이 안 나서려고 하는 거로 막 대기업들 팔 비틀고, 예. 이래가지고 소재 부품 장비 같은 것들을 국산화하는 것들을 하나가는 그런 정책들을 저희는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는 거고요. 예. 근데 그리고 또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이런 비슷한 정책들을 가장 많이 했던 그 정부들이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이런 군사 정부들이었는데, 네. 따라서 그런 정부들이 군사 독재라는 건 굉장히 나쁘지만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지만은 적어도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은 신고전파 경제학이 추천하지 않는 뭔가 아담 스미스형의 정책들인데, 하지만 그런 반 아담 스미스형의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같은 것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잘한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따라서 그런 정책을 진보 세력이 여태까지 버리려고 했는데, 네. 이제는 이거를 우리가 버리지 말고 이거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마침 일본이 공격을 하니까 저절로 지금 이게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아까 얘기처럼 우리는 자립된 기술을 갖고 해야 되는 거고, 예. 일본을 맞먹거나 아니면은 일본을 능가할 정도의 기술 국가, 뭔가 자립된 자본주의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생겼는데요. 이른바 신고전파 주류 경제학자들이 지금 일본의 거의 도발에 가까운 시비 걸기
네. 아무튼 우리한테 싸움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네. 화이트 리스트도 막아버리고. 그동안 자기들은 그냥 철저하게 자유무역이 잘 유지돼서 서로 네. 부족한 거 갖다 쓰고 값 싸고 질 좋은 거 갖다 쓰고 그렇게 해서 함께 잘 만들면 되는 건데 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해 오고 있다가 딱 이 지경을 당하면 지금 그 사람들은 무슨 반응을 보이고 있고 무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는 보수 쪽 분들도 있고요, 정치적으로. 네. 진보 쪽 분들도 있는데 보수 쪽은 당연히 이제 이영훈 선생이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투항하자. 투항하자. 어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진보 쪽 분들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만은 그분들도 사실은 일정 부분 문재인 정부가 외교적으로 약간 양보를 합시다. 아, 미숙했고 양보를 하자. 네. 아하. 그러면은 일본 정부가 음. 그걸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일단 그래 양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일본 정부의 목표가 과연 그 식민지 배상 문제, 그러니까 네. 이거 강제징용 배상 문제 요거만이겠느냐라는 거죠. 예.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하는 행태 같은 걸 보면은 실제로 이 식민지 뭐 강제징용 배상 이거만의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는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그리고 산업적으로 일본의 턱밑까지 쫓아온 거 예. 이거를 지금 꺾으려고 하는 의도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설령 외교적으로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쉽지가 않지만은 그런 경우에도 일본은 아마 특히 일본의 아베 자민당은 우리를 뭔가 꺾기 위해서 뭔 짓을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기회에 자신들이 쭉 그러니까 요시다 쇼윈인가 하는 사람 이래로 정한론자들 이래로 쭉 가지고 왔던 역사 인식, 한국에 대한 우월주의 그리고 식민 모국으로서 우리가 베푼 게 많고 뭐 이런 그것을 확실히 해두고 네. 다시는 남한에서 이런 얘기가 제기되지 않게 해야겠고 머지않아 북한과의 수교도 일본으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그렇죠. 그동안의 관성이나 해온 걸로 보면 북한은 남한에 비해서 훨씬 주체적이고 자주적이고 강력하게 투쟁적이고 그래서 일본에게 아주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그때도 이제 뭐 그 배상 문제를 하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그때를 봐서라도 아무튼 일본은 좀 물러서서는 안 되겠다 이런 뭐가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 어떤 그 유튜브에 있는 그 그래프를 봤어요. 예. 그게 1800년부터 2040년까지 각 나라의 예. 240년간 각 나라의 이 1인당 GDP가 아니라 그냥 국내 생산 총생산 총 생산 규모. 그러니까 GDP라고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그게 굉장히 재밌었던 게 19세기 내내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GDP가 큰 나라가 1등이 중국이고 오, 그래요? 왜냐 인구가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기술력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못한 나라였지만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 음. 다음에 2등이 인도였어요. 역시 인구 비례로 가는 거네요. 예. 그리고 뭐 이 영국이라든가 독일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왔지만 인구가 워낙 작으니까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19세기 말에 되면은 그 강력한 그 중국이 청일 전쟁에서도 지고 깽하고 그냥 다 종이 호랑이로 네. 전락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양의 그 조그마한 일본이 아시아를 그냥 먹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식민지로 전락을 한 건데 아무튼 그 그래프를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나오는 게 예. 그 2000년 정도가 됐을 때 지금부터 19년 전에 이 중국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본을 젖혀버려요. 이미 2000년 이미 무렵에 2000년 무렵에. 그러니까 GDP 규모로만. 네. 예. 그 다음에 2013년에 미국을 제쳐버립니다. 누가요? 중국이? 중국이. 근데 여기서 그래요? 얘기하는 거는 PPP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환율 기준이 아니고 PPP라는 거는 뭐 똑같은 내 돈 가지고서 구매력? 가령 구매력 기준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중국의 이 맥도날드는 싸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집값도 싸고 뭐 다 싸니까 예. 그러니까 똑같은 1달러를 가지고서 중국에서 살 수 있는 것들. 음흠. 사실은 이게 국민 소득에 더 맞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것과 직결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물가랑 딱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삶의 예. 질은 다 이렇게 내 돈 가지고서 얼마를 할 수 있냐 이런 그렇죠. 얘기니까. 네.
이 PPP 기준으로 2013년에 이미 중국은 미국을 능가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똑같은 시기에 이미 인도가 일본을 또 능가해요. 2013년에. 예, 고즈음에. 어. 그 전후로 해가지고. 야, 그것도 우리 미처 몰랐던 건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죠. 네, 리만 브라더스 그쵸. 뭐 이런 거요.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공구라친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중국은 이 중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경기 부양 같은 걸 엄청나게 하면서 금융위기가 안 터졌거든요. 예. 그러면서 중국은 살아나고 막 치고 올라가요. 어허. 미국은 쭉 내려갔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이게 뭔가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예. 그 사이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그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2040년에 예상되는 것이 중국이 여기 있고 미국이 여기 있어요. 차이가 제법 납니다. 네. 그 다음에 인도가 또 여기까지 미국의 턱 밑까지 와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이제 일본? 일본 정도가 있고. 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이게 굉장히 커다란 이 국제 질서의 변형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게 이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다음에 인도는 좀 멀리 있지만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심해 관계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중국은 이미 그냥 뭐 미국을 맞먹을 정도까지 온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아시는 것처럼 이 등소평이 죽기 전에 도광양해라고 하죠. 예. 칼날을 숨기고 머리를 숙이고 실력을 닦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적어도 뭐 앞으로 한 100년간은. 근데 2008년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야 도광양해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네. 뭐 우리 가만히 있었는데 미국 혼자 그렇죠.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반된 일이 벌어졌네요. 미국은 네. 제풀에 그냥 이렇게 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리먼 브라더스 이게 굉장히 타격이 커서 그렇죠. 이렇게 됐고 중국은 쭉 가고 있으니 네. 격차가 확 됐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2013년 전을 전후해갖고 시진핑이 등장한 거거든요. 예. 지도부에. 예. 그러면서 이제 도광양해 전략을 지금 버린 거예요. 허이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그 2년 전에 그 공산당 당대회에서 전인대회에서 그 중화인민공화국 100주년이 2049년인데 지금부터 한 30년 뒤죠. 네. 2040년까지 중국이 문화, 과학, 기술, 금융, 경제, 1인당 국민소득 모든 면에서 미국을 능가하겠다라고 선언했어요. 네. 그게 2년 전이에요. 세계 슈퍼 파워가 되겠다. 이런 그거를 미국이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이야, 이건 뭐 아주 심각한 위협이겠죠. 그렇죠. 이게 만약 성공하면은 음. 미국은 중국에 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2017년 가을인데 이때 이미 저는 뭐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똑같이 일본의 입장에서 보세요. 일본이 아시아에서 그동안 뭔가 이 경제력에서 자기가 힘을 좀 가졌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랬죠. 정치 군사력에서야 뭐 어떻게 뭐 2차 대전에 전범 국가니까 예. 이게 자위대를 군대라고도 못 부르는 그런 나라지만은 예. 경제력에서는 어떻게 좀 이게 힘을 좀 쓰는 나라였는데 중국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미 중국에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한국이 또 치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또 그 과정에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년간 일본은 항상 북한을 얘기를 하면서 저 악마 같은 북한 쟤들을 봐라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일본이 무장을 해야 된다. 봐라 뭐 일본 열도 위로 뭐 이렇게 로켓가 날아간다 이런 예.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남북 간에 대화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일본은 은근히 따돌리고 따돌렸죠. 빼고 패싱해버리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더니 아예 미중 간, 그러니까 북미 간에 지금 대화가 왔다 갔다 하니 그럼 이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이 재무장의 논거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지금 턱 밑까지 쫓아온 거. 근데 이런 상태에서 남북 간에 만약 대화가 잘 돼가지고 앞으로 뭐 통일까지는 안 되더라도 평화 경제가 만들어진다. 네. 그러면 이거는 한반도 경제권이 하나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아시는 것처럼 뭐 문재인 정부라든가 우리 쪽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한반도 경제가 한반도만 있나요? 그 뒤에 있는 만주, 시베리아 여기까지 철도가 쭉 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일본이 여기서 배제된다면은 뭔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경제권이 성장을 한다면은 이거는 일본에 맞먹는 경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섬나라로서 고립되는 그렇죠.
그게 숙명적으로 있을 것이고.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얘기 잘하신 게 지난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예. 아시아의 문화의 중심, 이 문화 문명의 중심은 중국과 그렇죠. 한반도까지 포함해 여기였던 거 아니에요. 중국이 지금 깨어나가지고 다시 중화제국으로 나아가는 게 사실은 지난 2000년, 3000년의 역사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 200년간 아편전쟁 이후의 역사가 굉장히 예외적인 역사였던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예외가 지금 끝나는 시기로 돌아가고 있고. 침탈당하고 능욕받았던 것은 이걸로 끝이다. 네. 어저껜가 그 중국 외교부 왕이 부장인가? 누구 시진핑이가 누가 그랬더군요. 우리는 100년 전 청일 전쟁, 러일 전쟁 그때의 차이나가 아니다. 아니죠. 그거 똑똑히 알아라. 네, 미국 보고 예.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은 여러 가지 그 이 능력을 갖춘 나라 같은 거, 국력이 좀 성장한 거예요. 예. 그 상태에서 하여튼 나오고 있는 거고, 이 얘기를 이제 저희 쪽으로 다시 돌리자면은 아까 안병직 선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일본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일본이 지금 만만한 놈, 네가 앞으로 더 성장을 해? 뭐 너는 내가 눌러버릴 거야. 이렇게 지금 나온 건데 제가 볼 때는 잘못 건드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굉장히 잘못 건드렸고 우리는 여러 가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자립적인 그 기술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아직 모자라는 게 많지만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개선할 경우에는 충분히 선진국으로서의 기술력, 그다음에 과학, 문화, 예술, 뭐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이 방탄소년단 굉장히 뛰어난 문화적인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고 그런 식인데 지금 이 정신 못 차리는 이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 이런 책을 열심히 탐독하고 있는 그 보수 자유한국당의 예. 보수 우익들 예. 시대를 못 읽고 지금 예. 스스로 지금 자기 발을 걸어들여서 스스로 지금 자빠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책을 널리 권장. 저는 권장도서로 생각합니다. 뭐 이게 교도소에 있는 박근혜 교수 읽으시라고 하시고 홍준표 선생도 자꾸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이쪽 입장으로 좀 전향하시라고 하시고 정승일 경제학 시리즈 시작한 이후로 최고의 웃음을 선사하셨습니다. 그 저는 진지한 겁니다, 진짜. 예, 우익들에게 이 생각의 제한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네. 이거를 바이블처럼 잘 여기고 마이마이 읽으라고. 네. 자, 그렇게 해서 한때 8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사실 안병직 교수가 차지하는 상징성이랄까 네. 이런 것은 연세대학교 김용섭 교수가 이끌고 있는 한국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논점. 이를테면 우리 스스로 자본주의 맹아를 만들었다. 네. 일본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화 된 게 아니다. 네. 그런 것을 강조하셨던 김용섭 학파가 있는가 하면 네. 안병직 교수는 뭐니 해도 일본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빠르게 그다음에 국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가차없이 진행됐던 뭐 도로, 항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이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이 양론이 대립하다가 안 교수는 어느덧 너무 멀리 와 버린 것 같고요. 혹시 뭐 이영훈, 안병직 이런 분한테 강의를 듣거나 그래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이영훈 선생 강의는 아니고 안병직 선생이 그때는 아직 이영훈 선생이 강의를 할 때는 네. 아니었을 것 같고. 안병직 선생이 농업경제학을 강의를 했는데 제가 예. 대학 다니던 시절에 농업경제학을 강의를 들었어요. 그 당시만 예. 하더라도 안병직 선생은 우리나라의 그 농업이 예. 세미 봉건제다. 음흠. 여전히 소장료가 굉장히 높고 예. 아직까지 말하자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농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따라서 봉건제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은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1981년도 막 이럴 때인데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안병직 선생은 대한민국 경제가 식민지고 반봉건제다, 세미 봉건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진보의 과제가 뭡니까? 반제국주의, 반봉건. 반봉건. 네. 그럼 그거를 하게 되면 어떤 경제가 나타나죠? 자율적인, 자립적 민족 자본주의가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안병직 선생이라든가 이 이영훈 선생님의 이 마음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뭐 노동해방이라든가 뭐 민주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제대로 발전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제대로.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제대로가 어떤 제대로인지가 그렇죠. 궁금한데. 1980년대에 무슨 뭐 진보 쪽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이분들의 얘기는 이게 똑같아요. 음. 변했다고 하지만은 남들은 이분들은 내가 왜 변해? 난 변하지 않았다. 똑같다 나의 마음은. 한국에서 제대로 된 시장 경제, 제대로 된 시장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예. 근데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대한민국이 식민지고 봉건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 지금. 왜냐? 팩트가 바뀌어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일본이 식민지를 근대화시켜 가지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철도도 깔아주고 그다음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하드웨어만 만들어준 게 아니라 일본이 식민지를 하면서 민법, 그다음에 민법이라는 게 바로 이제 계약제도, 그렇죠. 그다음에 소유권제도 이런 것들이 다 시장 경제에 관한 제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일본이 우리나라를 민법, 상법 이 두 네, 가지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이. 예. 이런 것들을 한국에 이식을 했다. 왜 이식했느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 일시적으로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영구히 지배하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있던 그 상법, 민법 같은 걸 다 그냥 들여왔다라는 체제를 거예요. 그대로 이식해서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럼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이미 됐는데 예. 그걸 그대로 가져왔으니 이게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일본의 또 다른 현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는 네. 거였겠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민족 자본이라는 건 어디 갔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민족 자본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도 우리나라 이 소상공인들이 발전을 했다. 예. 그리고 더구나 더욱 중요한 게 일본의 통치기구에 있었던 그 하급 공무원들, 예.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 오늘날에서는 친일파라고 일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마음속에서는 뭔가 민족의식이 있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일본에 협력하는 일종의 이 주저하는 네. 민족 자본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다 보니 네. 일정 부분 일제관, 네. 공권력, 관,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거나 눈치를 봐야 할 그쪽하고 일부 접촉을 하고 네. 때로는 타협도 해야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족자본 형성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들은 아직 있었다.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를테면 뭐 경성고무, 고무신 만들고 그렇죠. 뭐 이런 걸 말하지 않겠어요. 네, 이분이 얘기하는 그 대표적인 민족자본가가 뭐 친일 임명사전에는 친일파라고 나오지만은 화신백화점 그 창립자 있죠. 박흥식. 박흥식. 박흥식을 얘기를 해요, 책에서. 예. 저도 이제 뭐 이런 일이 다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흥식이 이제 뭘 했냐면은 이제 일본 제국을 위해서 전투기를 상납하겠다고 하면서 예, 두 대인가 그런 뭐. 사람이에요. 예, 예. 근데 이 책 보니까 이제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양반이 뒤로는 안창원 선생의 옥바라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뭐 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예. 그렇죠. 보험을 들어놓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이고 또 실제로 박흥식 이 양반의 마음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또 개인적으로 네. 자기 많은 돈 중에 일부를 존경하는 그분에게 뭐 갖다 할 수도 있겠죠. 네. 예.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박흥식 이분은 제가 알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해방 이후에 이 일본이 만들었던 은행들, 사실 우리나라 은행들이 다 일본이 만든 은행들이거든요. 식산은행.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리은행의 전신이 한일은행인데 네. 한일은행이 일본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은행들이거든요. 조흥. 조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은행제도, 학교제도 이런 것들이 일본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맞아요. 예. 이런 점에서 이분들 얘기가 100%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안병직이라든가 이영훈 이 양반들이 100% 거짓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팩트가 있어요. 당연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가령 초등학교 제도 그거 아시는 것처럼 10년 전만 하더라도 국민학교라고 불렸잖아요. 그랬죠. 국민학교라는 그 용어, 학교 제도, 교장 선생님 제도 예. 이런 거 전부 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제도화들 아닙니까? 그 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게 최근에 와서야 이름도 바뀌고 뭔가 이걸 털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근대화라는 거를 일본이 만들었다라는 걸 인정하자 이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건데 좀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이 근대화의 주체가 누구였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었잖아 일단.
일본이 총독부가 그냥 와서 만들어 나간 거니까. 법률을 제정한 거. 식민지 조선에 입법권이 없었잖아요.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출한 그 대표자들이 우리가 선출한 총독도 아니었고, 따라서 우리가 만든 우리 모든 법률과 제도, 상법, 은행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 일본의 국회에서 만들어진 걸 우리 그냥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냥 총독부가 왔다 그냥 자동 적용하게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누가 성장했겠냐 이거예요. 아까 얘기를 하자면은 일본 자본주의자들이 성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민족 간의 차별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가지고 광주 학생 운동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가 고등학생들 내에서도 차별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차별받는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이 우리나라 전역에 뭐 전문대학이라든가 뭐 연희전문대라든가 이런 대학이 있었지만은 거기를 다닐 수 있는 그 조선인들은 기껏해야 해방 때까지 몇만 명밖에 안 됐고, 예. 일본인들은 몇십만 명이 다닌 거고. 그러기 때문에 해방이 딱 됐을 때, 일본인들이 다 철수했을 때 우리나라 전역에 대학을 나온 엘리트들이 몇 명 되지 않았고, 대학만 나와도 뭐 전문대학만 나오더라도 상당히 엘리트였고,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실 선생님을 할 정도로 귀한 사람들이었고, 예. 다 알고 있는 얘기들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양반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안 하고 있는데, 일본이 자기들의 자본주의를 그냥 연장시키는 과정에서 그냥 일본인들을 위한 식민지를 만든 거지,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 가지고 자본주의와 문명화를 갖다 하는 힘을 준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얘기들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양반들은 어쨌든 그게 자본주의 아니냐, 박수 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저 같은 사람들은 만약에 일본이 식민지화 하지 않았다면은 분명히 우리나라는 그 당시 실력을 봤을 때 우리 스스로 내재적으로. 내재적으로 은행도 만들었을 거고, 음. 내재적으로 기업도 만들었을 거고, 예. 그리고 한 40년, 50년 지났을 때는 내재적으로 1950년대, 40년대 됐을 때는 우리 내재적으로 전투기도 만들었을 거다. 근데 니들이 못한 게 한 거 아니냐? 라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옛날 얘기인데, 그럼 더 나가자 이거예요. 이 양반은 계속해가지고 이승만 정부를 찬양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박흥식을 얘기를 하는 게, 이승만 정부가 1953년도에 그 이 적산불화, 네. 그러니까 일본이 물러나고 남기고 간 나서 그 이 일본이 남기고 간 모든 재산들, 뭐 재산들.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공장이라든가 농장 이런 것들이 적군 재산인데, 이거를 미군이 접수한 다음에 네. 이거를 대한민국에 넘겨주거든요. 예. 그 대한민국 정부가 누구냐? 이승만 정부인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제 1953년도에 우리나라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에 그 당시 미국이 이제 한국을 굉장히 많이 재정적으로 지원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줄 정도니까 됐는데, 예. 근데 많은 재정 지원을 하던 미국에서, 야, 우리가 지원하는 저 나라가 왜 저렇게 많은 국가 자산을 왜 아직도 국가 갖고 있어? 사회주의 아니야? 예. 비판이 일어나요. 예. 그래가지고 이승만 정부가 부랴부랴 이거를 민영화를 시작해요. 네. 그게 이제 이른바 적산불화인 거예요. 예. 그 과정에서 민간에 불화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은행이에요. 이때 박흥식이가 화신백화점을 운영을 하면서 한일은행을 불화받아가지고 아주 싼 은행을 값에. 하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삼성그룹도 은행을 인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몇 년 하다가, 그게 한 1957년 이러다가 1962년도에 박정희 정부가 이거를 다 국유화. 뺏어가지고 재국유화 시켜버리죠. 예. 그래가지고 이 은행들로 하여금 은행 자체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국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도구로 만들어가지고, 이른바 관치금융의 도구로 만들어가지고 총력적으로 그냥 예. 이른바 시월유신 체제로 가는 거예요. 중학공업화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아까 박정희 얘기를 했었는데 잠깐, 자립적 공업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책에는 어디에도, 그래 이용훈 선생이라든가 이분들은 어디에도 자립적 공업화, 은행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유화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주의 경제 사상이에요. 아담 스미스형이에요. 네. 그러면 이영훈, 안병직 등등 낙성대 연구소 파들의 박정희식 경제 모델은 썩 달가워하지 않을 아주 안 좋아요. 이 책에는 나오지 않는데, 네. 4년 전에 나온 책이 있어요. 한국형 시장경제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의 편집자가 이영훈 교수입니다. 네. 그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돼 있냐면은, 특히 앞에 서문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영훈 선생이 우리나라는 지금 2014년 정도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예.
그 당시에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서 그게 국가주의 경제 유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국가주의는 즉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가 만든 거예요.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네. 근데 그 얘기를 싹 빼요. 박정희가 만들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국가주의 유산 때문에 한국 경제에서 빈부격차라든가 성장의 지체 같은 모든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해법은 시장경제다. 완전한 시장경제다. 자유무역 체제를 해야 되고 FTA를 맺어야 되는 거고 공기업들 다 민영화시켜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쭉 일을 해요. 근데 그 완전한 시장 경제가 불러오는 어두운 점, 고칠 수 없는 점, 병폐 이런 것들을 이미 다른 나라에서 사례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이분들은 주장을- 뭐 시장주의자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 병폐들은 왜 나타나느냐? 네. 아직도 시장 경제가 완벽하지 않기 안 때문에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실험실 속에서나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이제 일종의 신념의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경제학자로서.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재밌는 게 뭐 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저랑 많이 이제 논쟁하신 분인데 이병천 교수님이라고 해서요. 네. 재벌개혁 굉장히 열심히 주장하시고 그러면서 저랑 이제 생각이 좀 다른 분인데, 이분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병훈이라든가 안명직 같은 분들은 예.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아니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의 자유한국당이 신처럼 숭상하는 그 사람이 바로 박정희 아니에요. 예. 이승만보다 사실 박정희를 더 찬양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까지고 보면은 이분들 책에 보면은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음흠. 왜? 시장 주도가 아니라 정부 주도 경제를 했기 때문에. 네. 아담 스미스 원리, 그 다음에 이분들이 신봉하는 그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원조가 하이에크라든가 밀턴 프리드만인데, 이 양반들이 얘기하는 거야 정반대 경제 정책을 펼친 게 바로 박정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전히 한국 경제가 안 좋다라고 이분들은 얘기를 해요. 예.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박정희가 아니라 이승만이야말로 이거다. 이승만이야말로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확립한 원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박정희인지 이승만인지 가지고 누가 더 원전이 그렇게 다툴 그렇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건들 예. 정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진보 쪽에 일하자면은 이 정치적으로 저 같은 이제 진보라든가 민족 사람들은 예.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탄압한 박정희나 뭐 그다음에 이승만이나 뭐 둘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경제학적으로는 이승만과 박정희가 굉장히 달라요, 이게. 이승만 정부는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걸 한 적도 없고, 예. 그다음에 뭐 공기업 민영화시키는 거에 주력했고, 음흠. 이런 식이었는데 박정희 집권하자마자 계획 은행들 경제. 국유화시켜버렸죠. 그다음에 뭐 포스코 같은 그런 이런 국영기업 키워나가죠. 국가 주도의 국가 계획 주도하죠. 경제를 그렇죠. 그런 점에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양자 간의 괴리가 굉장히 심한 그렇네요. 거예요. 본질적 철학이 다른 것 네. 같네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은 이승만의 후계자지 박정희 후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봤을 때는. 정치 탄압이나 뭐 독재 이거에서는 대동소이하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박정희가 얘기했던 그 자립경제, 그걸 네. 위한 그 부품 소재의 국산화, 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지금 오늘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보 쪽 분들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야말로 박정희가 했던 여러 가지 그 자립경제, 기술 국산화 이런 거에 이 후계자이고, 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개발 관료들 있죠, 공무원들, 경제 관료들이 예.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만약에 진정한 산업화 세력이라면은 문재인 정부를 아낌없이 지원해야 되는 거죠. 진정한 산업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진정한 자립경제를 하려고 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 처한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저는 굉장히 좋은 시운을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한일 지금 간에 이런 한일 간에서. 것들이.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정부예요. 음흠. 그죠? 진보적이고 친노동, 친환경, 친노동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던데. 말이 많죠. 제가 보기에도 아직 미흡한 게 많습니다. 사실 뭐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이게 많이 할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박근혜 정부처럼 그냥 뭐 그거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앞으로 이제 또인데, 크게 봐서 저는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간 민주주의 정부가 집권한다 라고 가정하자 이거예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예. 왜냐하면 이 반일 종족주의나 읽고 있는 이 보수를 봤을 때 저걸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 열심히 읽으면은
네. 저 정도로 단련된 선수들과 겨뤘을 때는 백전백승이다. 네. 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민주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은 부분이 네. 집권을 오래 안 해봤기 때문에 생기는 그 부족함들이 점은 있죠.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집권하게 되면은 계속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정책의 거예요. 계속성이 일단 끊어져 그렇죠. 버렸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들이 많으니까 예. 실제로 경험할수록 우리가 더 나아질 거라고 저는 음. 믿는 거예요. 실제로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진보 민주 쪽 사람들이 바보들도 아니고 학습 능력이 사실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전제를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주의 세력이 지금 집권한 상태에서 산업화 세력이 있죠, 이른바. 네. 그 산업화 세력이라는 게 바로 이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빠른 산업화,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 그리워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을 실제로 가장 강력하게 손잡고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문재인 정부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래서 점에서 저는 이 앞으로 우리가 집권할 10년, 20년간의 그 기간 동안에 저는 그 이 지난 며칠 전인가요?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앞으로 경제 강국만이 아니라 문화 세계 보편적 인권과 세계 보편적 가치. 가치를 지키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문화 강국이 될 것이다.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점에서 문화 강국, 인권 강국, 노동권 강국 같은 것들은 민주주의 세력의 이 주체적인 힘으로 만드는 거고 동시에 경제 강국 이거는 사실은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쪽이고 그렇죠. 산업을 일으키는 거고 기술을 국산화하고 이러는 것들인데 기술을 국산화하는 이런 거의 주체가 바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협력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실은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분들이 바로 산업화 세력인 거예요. 이분들과 함께 저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얘기하고 강조하신 것은 아마 총체적 국력이라는 그렇죠. 게 될 것 같아요. 네. 민주주의, 경제력, 그다음에 사회적인 수준, 문화의 파워, 소프트 파워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네. 그 나라의 총력이 될 것 같고 네. 삼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박사님의 입장은 이제 수차례의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생각을 정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여전히 재벌 개혁은 유효하고 좀 더 서둘러야 되는 게 아니냐? 맞죠? 재벌기업에 뭐 재벌기업 해야 되는데 문제는 네. 방향이라는 거죠. 네. 주주자본주의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산업민주주의 방식으로 해서 네. 제가 말한 것처럼 산업민주주의라는 거의 주체는 바로 이 노동자들,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고 예. 이 사람들이 바로 기술을 국산화하는 그런 애국적 주체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무슨 뭐 말하자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는 월가 펀드들이 그런 걸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자기 식구들, 직원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 해야죠. 그 부분이 참 연봉 조금 뭐 이렇게 뭐 성과급 비례 연동해가지고 이익 얼마나 쓰니까 주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렇죠. 그 백혈병 이런 거 터졌을 때 바로 공동조사를 하고 네. 문제가 있었으면 사과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얼마나 끌다가 여러 사람 가슴에 못을 박고서야 결국은 또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바로 그런 사건들이 바로 전 정권 하에서 일어났는데 예. 물론 이 정부가 사실 그거를 빨리빨리 해결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나갈 10년, 20년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일소돼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런 자신감, 그런 인권, 그런 그 노동권을 가지고서 우리가 아시아에 있는 우리와 같이 하는 나라들과 협력하면서 연대하고 그러면서 뭔가 일본의 이런 소심한 패권주의에 맞서는 민주주의적인 아시아를 만들어가는 힘이 될 거라는 거죠. 예.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방금 마지막 한 2분 정도의 정 박사님의 말씀에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좀 다방면으로 넓고 비교적 깊게 텔레비전 매체치고는 그렇게 해봤는데 마지막 에센스가 키워드가 담겨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우리는 상당히 놀랬고 충격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것은 그냥 하기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잘 활용하면 참 중요한 기회가 되겠다. 네, 그런 점에서라면 뭐 어떤 사람들은 천재이루의 기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말잔치가 아니라 확실하게 내실 있게 작은 거라도 하나씩 바꿔가는 태도가 제일 중요하겠다. 그렇죠. 국산화를 뭐
공무원들 이렇게 타임 테이블 짤 때 뭐 연 10월까지 뭐 얼마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정신은 유지하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바꿔나가는, 그랬을 때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도 부수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고, 네. 사실 그것은 부수적으로 성취돼서는 안 되는 거지만 함께 병행하면서 진짜로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쨌거나 화제의 책이 맞긴 맞군요. 화제의 책인데 뭐 잠깐만 화제를 해야죠. 이런 허접한 책을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두 차례에 걸쳐서 무려 거금 2만 원을 들여서 교보에 가서 줄 서서 책 산, 뭐 그걸로- 줄까지는 없더라고요. 그걸로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봤고, 저 책의 문제점과 저 책에서 어떤 점에 착안해야 될지, 이런 것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긴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승일 박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 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정치평론가 이강인이 진행하는 국민TV 이강인의 오늘. 이강인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모처럼 뉴스 행간 코너를 진행하게 되는군요. 제가 오늘 고른 글감은 가끔은 제 글을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날짜는 조금 되는데요. 지난 8월 7일 한겨레 26면에 실린 한겨레 전국팀 김일우 기자가 쓴 한국당의 TK 패싱이란 제목의 기자 칼럼입니다. 아마 기사 내용으로 봐서 대구에 주재하는 기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에서도 어느 정도 연상 또는 감을 잡으셨으리라고 봅니다만, 한국당의 TK 패싱, 한국당의 본거지 중에 본거지, 그리고 오늘의 한국당을, 자유한국당을 있게 만든 건 두말할 필요 없이 TK 지역이죠. T는 대구, K는 경북. 그래서 이쪽의 정치적 정서는 이른바 그 조금 아래인, 밖에서는 같은 범영남권이라고 부르는 부산, 울산, 경산, 부울경과는 또 좀 다릅니다. 사투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듯이 정치적 견해도 좀 다르고요. 한국당의 TK 패싱, 이 말은 자기의 근거지인데도 막상 한국당은 TK 지역을 그냥 소 닭 보듯 또는 매우 홀대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대구 경북 지역 유권자들, 시민들의 보편적인 정서가 됐다,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구 경북을 패싱하고 있다. 이거는 흔히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지역의 정치적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가서 한풀이 하듯 또는 소박 맞고 친정집에 울면서 와서 대청마루에 퍼질러 앉아서 아이고 엄마 내가 이렇게 서름을 당하고 있어, 나 어째야 좋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가 TK를 패싱하고 있다, 소홀을 하고 있다, 홀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김일우 기자의 얘기는 쭉 읽어가면 그거 착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뭐 이 예산 항목을 꼼꼼히 따져봤더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격이 적거나 그런 거 없더라.
실제로 TK를 오랫동안 패싱해 온 것은 새누리당, 뭐 그 뒤로 이름을 얼마나 바꿨습니까? 뭐 민정당부터 시작해야겠죠. 민주정의당, 민정당,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옷 바꿔가면서, 이름 바꿔가면서 뿌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이른바 한국의 극우, 보수당, 민자당부터 시작된 당신들의 출신인 TK를 실은 패싱했다. 그리고 당신들은 참 오만했다. 나오기만 하면 뽑아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아주 인간적으로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턱턱 됐다. 나오기만 하면, 공천만 받으면. 이게 TK가 패싱당한 뼈아픈 대목이다. 이제 제발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아류가 됐건, 황교안 측에 가서 붙은 사람이건 누구건 간에, 또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도 있겠죠. 그들이 더 이상 TK를 놓고 내가 대표 머슴이요 어쩌고 하는 입 바른 소리 못하게 하자. 그다음에 패싱하지 못하게 하자.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자. 그리고 실제 그런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어디서? 일단은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지내고 다시 이제 지역구로 내려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김부겸 의원도 있고, 홍일학 의원도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무엇보다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의회 의석에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즉, 김부겸 정도의 스타성을 갖추고 유명한 사람만이 겨우 뚫고 나갈 수 있는 낙타 바늘이 아니라 시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한 변화의 가능성을 이미 확인을 한번 시켰고, 홍의락 중앙무대에서 사실 그렇게 유명한 분 아니었죠. 대구에서는 평이 어땠는지는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도 비례대표 한 뒤에 결국은 지역구로, 그 힘들다는 지역구, 그것도 민주당 간판을 달고 보수의 총본산이자 심장이자 핵심인 대구 경북에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미시장, 유일하게 된 지역자치단체장, 장시장님, 이런 것들. 물론 경북의 변화를 말하기에는 아직은 제비 한 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기저에서 일고 있는 바람,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이 보여온 형편없는 정치 퇴행적인 것들을 보면서 김이루 기자는 한국당의 TK 패싱이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도 통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대구 경북 시민들이 어떤 점에서 변화의 필요를 통렬하게 느껴야지, 그리고 그게 확산될 때 변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그 통렬한 변화의 지점은 자유한국당이 이 정부 출범한 뒤에 제대로 되는 것을 한 번도 하는 걸 못 봤다. 사사건건이 발목 잡고 정쟁하고 그러고 국회에서 깽판 치고 난리 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TK 사람들의 정서와는 실은 별 관심이 없다.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 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진로를 잘 못 잡고 있다라는 것이 컬럼의 행간에 녹아있는 결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흔히들 부울경이나 대구 경북이 그냥 거기가 변해서 거기서 거기겠지, 또는 아니야 변하고 있어, 둘 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얘기들이었는데, 이번 한겨레 전국팀의 김이루 기자의 글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정서적으로도 대구 경북 이외의 지역분들도 충분히 동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서 뉴스 초점으로 골라봤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쌓일 때 지역 구도는 점점 깨지는 게 아닌가. 한꺼번에 깨지는 얼음장처럼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지역
감정을 이용한 구태 정치가 뒤로 밀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김일우 기자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크게 해석을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뉴스 초점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8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반일본 극일 캠페인들이 그 폭염을 뚫고도 매우 왕성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광복절이기도 했습니다. 8월의 중순을 한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데 올 9월, 10월은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총선 바람이 일찍 소환되겠죠. 그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왜? 잘못하면 우리가 제일 손해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잔소리 같고 제가 모든 면에서 훌륭하게 앞서가 계신 분들에게 하지 않아도 좋을 최언입니다만 잘 넘기시고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8월 16일 금요일 이강윤의 오늘 이것으로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